서늘한 쇠붙이의 감촉이 목덜미를 파고들기도 전에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이 먼저 사내의 전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안을 감돌고 있었고, 사내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터질 듯한 심장 박동 소리에 묻혀 스스로도 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손에 쥔 쌀가마니의 묵직한 무게가 찰나의 순간 천근 만근의 쇳덩이처럼 느껴져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닥을 딛고 있는 발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왔으나 식은땀은 비오듯 쏟아져 내복을 적시고 있었다. 거기 누구냐? 쥐새끼가 들었느냐? 아니면 길 잃은 나그네가 들었느냐?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천둥처럼 크지는 않았으나 그 위엄과 무게감은 마치 태산이 내리누르는 듯하여 산의 달수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반병신이 되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몽둥이 찜질을 당해 거적에 말려버려질 것이라는 공포가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었다. 방 안의 정막을 깨고 부싯돌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더니 이내 호롱불 심지에 불이 붙으며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셔 눈을 찡그린 달수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하얀 소복을 입고 정좌하고 있는 백발의 노인, 이 고을의 만석군 김진사였다. 김진사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으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어 달수는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훔치려던 쌀가마니는 이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달수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밖에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문풍지를 때리며 요란하게 울어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고 고요했다. 달수의 머릿속에는 며칠째 굶고 있는 병든 홀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급한 눈망울이 떠오르자 두려움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죽여주십시오, 대감마님. 소인이 눈이 뒤집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달수는 바닥에 이마를 텄으며 절규하듯 외쳤다. 김진사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엎드린 달수의 행색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해지고 기운 자국이 역력한 무명 저고리 추위에 얼어터진 손등,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굶주림에 지친 야윈 얼굴. 그러나 김진사가 주목한 것은 달수의 비루한 행색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살기 어린, 그러나 결코 탁하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절박함이 빚어낸 안광이었다. 김진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달수 앞으로 다가갔다. 달수는 몽둥이가 날아들 것을 예상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타격음이 아닌 뜻밖의 나지막한 물음이었다. 밥은 먹었느냐? 그 한마디는 달수의 예상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어서 그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바라보았다. 예, 달수의 입에서 멍청한 되물음이 흘러나왔다. 도둑에게 밥을 먹었냐니? 이것은 조롱인가? 아니면 죽이기 전에 마지막 자비인가? 달수는 혼란스러움에 입술만 달싹거렸다. 밥을 먹었냐고 물었다. 사내가 배가 고파 남의 담을 넘었을 터인데 곡기를 채웠을 리 만무하지 않느냐. 김진사는 혀를 차며 방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쳤다. 걔 아무도 없느냐. 어서 와서 국밥 한 그릇 말아오너라. 아주 뜨끈하게 고기도 듬뿍 넣어서 말이다. 밖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달수는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자신을 포박하여 관아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고 늘 고기를 넣은 국밥이라니 그는 김진사가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터 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가 소반에 담겨 들어왔다.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자 달수의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성은 도망치라 말하고 있었지만 본능은 이미 국밥 그릇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먹어라.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더냐. 다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꾸나. 김진사의 말에 달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국밥 그릇을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며칠 만에 맛보는 쌀밥의 단맛과 고기 국물의 감칠맛은 달수의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황홀했다.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하던 달수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 위로 떨어졌다. 서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코를 훌쩍이며 입안 가득 밥알을 밀어 넣으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먹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내의 비통함이 서려 있음을 김진사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릇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싹싹 긁어먹은 달수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수저를 내려놓고 다시 바닥에 엎드렸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저를 관아로 넘기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배가 부르니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체념이 앞섰다. 적어도 배부른 귀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김진사는 긴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가 하얀 연기를 내뱉었다. 연기는 뱀처럼 뱃리를 틀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관아라. 내 놈을 관아에 넘기면 곤장 50도는 좋게 맞을 테고 너는 아마 반송장이 되어 나오겠지. 그러면 네가 먹여 살려야 할 네 식솔들은 어찌 되겠느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네 놈처럼 도둑질을 하다 맞아 죽겠지. 김진사의 말은 달수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달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오나 소인은 도둑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댄 놈이 어찌 벌을 피하겠습니까? 달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진사는 담뱃대를 재떨이에 툭툭 털어내며 정색을 하고 달수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달수. 김달수라 하옵니다. 달수라. 달을 빼닮아 밤에만 돌아다니는 게냐. 김진사의 농담 아닌 농담의 달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마. 너는 오늘부터 내 집의 도둑이 아니라 내 양자가 되거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달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양자라니 천한 놈을, 그것도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놈을 양자로 삼겠다니. 이것은 필시 자신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대감마님. 농이 지나치십니다. 소인은 천출이요 게다가 죄인입니다. 어찌 감히 대감마님의 양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달수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났다. 김진사의 눈빛이 일순간 매서워졌다. 내가 헛소리를 할 위인으로 보이느냐. 내 슬하에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음은 온 고을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내 그동안 수많은 양반 자제들을 보았으나 하나같이 글줄이나 읽을 줄 알지 눈빛이 썩어 있고 기백이 없더구나. 허나 너는 다르다. 살기 위해 담을 넘는 그 배짱, 그리고 굶어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그 깡다구, 그것이 마음에 든다.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그는 단순히 대를 이을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기울어져가는 조선의 운명처럼 앞으로 닥쳐올 난세의 가문을 지키고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인재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문 어르신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천한 피가 양반 가문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달수의 현실적인 지적에도 김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입방하는 한순간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진정으로 내 아들이 되어 이 집안을 이끌어갈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네가 만약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너와 내 식솔들은 굶주림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허나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글과 무예를 익혀야 할 것이며 너를 향한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관아에서 곤장을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선택하거라. 지금 당장 관아로 끌려갈 테냐, 아니면 내 아들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테냐. 김진사의 제안은 달수에게 내려진 동아줄이자 동시에 불타는 숯불과도 같았다. 달수는 갈등했다.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대신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출신의 한계와 싸워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깟 멸시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달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정좌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김진사를 향해 깊숙이 절을 올렸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이것은 맹세였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노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꺼이 개가 되고 말이 되어 충성을 다하겠다는 피의 맹세였다. 아버님, 불효자 달수 감히 아버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아버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김진사는 그런 달수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냐 잘 생각했다. 오늘부터 너는 김달수,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날이 밝는 대로 사당에 고하고 정식으로 입적 절차를 밟을 것이니 그리 알거라. 다음 날 아침 김진사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간밤에 든 도둑이 양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친척들은 몰려와 김진사의 노망을 탓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형님 제정신이십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를 족보에 올린단 말입니까? 조상님들 볼낯이 없지도 않으십니까? 육촌 동생의 거센 항의에도 김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달수를 옆에 세우고 당당하게 선포했다.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 이 아이는 장차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울 제목이다. 누구든 이 아이를 능멸하는 자는 나를 능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달수는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주먹은 꽉 쥐고 있었다. 두고 봐라. 내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내가 단순히 운 좋은 도둑놈이 아니라 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달수의 눈빛은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빛나던 그 살기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달수의 파란만장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훈장님 앞에서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삼경을 독파해야 했으며 밤에는 무관 출신이었던 김진사의 지도를 받으며 검술과 궁술을 익혀야 했다. 글자 하나 모르던 까막눈이 책을 읽는 것은 고역이었고 평생 지게만 지던 몸으로 검을 휘두르는 것은 고통이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고름이 엉겨붙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걷기조차 힘들었다. 하인들은 뒤에서 도둑놈 주제에 양반 흉내를 낸다며 비웃었고 마을 양반 자제들은 그를 따돌리며 멸시했다. 하지만 달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도 달수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새벽녘 뒷산에서는 어김없이 그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진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미소를 지었다. 폭설이 내리던 그 밤 자신이 낚아올린 것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진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평탄한 길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웃 마을의 탐욕스러운 호족조 참판이 김진사의 비옥한 토지와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하늘 천따지, 검을 현누를 황, 건조하고 탁한 목소리가 사랑채 담장을 넘어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달수는 쥐가 날 것 같은 다리를 억지로 꼬고 앉아 눈앞에 놓인 책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지렁이처럼 보였고 먹물 냄새는 낯설기만 하여 머리가 지끈거렸다. 평생을 거친 들판과 어두운 뒷골목에서 살아온 그에게 고요한 방 안에 갇혀 붓을 잡는 일은 차라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한 고역이었다. 붓을 쥔 손은 제멋대로 떨렸고 화선지 위에는 글자가 아닌 괴상한 그림들이 그려지기 일쑤였다. 에이 빌어먹을 달수는 참지 못하고 붓을 집어던지며 벌러덩 뒤로 드러누웠다. 천장 석가래의 무늬를 세어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데 도둑놈이 글을 읽는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자괴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차라리 다시 쌀가마니를 훔치러 다니던 시절이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편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김진사의 헛기침 소리가 달수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그 소리는 감시의 신호가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는 무언의 응원과도 같았기에 달수는 다시금 몸을 일으켜 붓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면 달수의 진짜 수업이 시작되었다. 낮 동안의 글 공부가 정신을 수양하는 과정이었다면 밤의 무예 수련은 육체를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김진사는 젊은 시절 무과에 급제하여 변방을 지켰던 장수 출신답게 달수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훈련을 시켰다. 검은 팔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베고 발로 찌르는 것이다. 김진사의 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달수의 목검이 허공을 갈랐다. 처음에는 제풀에 지쳐 쓰러지기 일쑤였으나 달수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생존 본능이었다. 담을 넘고 지붕을 타며 익힌 날렵한 몸놀림과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은 정통 무예와 결합하여 기묘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달수의 검은 투박했지만 실전적이었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 예측하기 힘들었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흙바닥을 적셨고 손바닥의 물집은 터지고 굽기를 반복하며 단단한 굳은 살로 변해갔다. 달을 벗삼아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만큼은 달수는 천한 도둑놈이 아닌 세상을 호령하는 장수가 된 듯한 기분에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 밖의 세상은 달수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김진사가 도둑을 양자로 들였다는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 달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따라다녔다. 어느 날 마을에 유력한 양반 자제들이 모인 시회 시위에 김진사의 강권으로 참석하게 된 달수는 뼈아픈 수모를 겪어야 했다. 비단 옷을 차려입고 부채를 든 양반 자제들은 달수의 투박한 손과 어색한 걸음걸이를 보며 킥킥거렸다. 어이 김도령, 자네는 글보다 담 넘는 재주가 더 뛰어나다 들었는데 오늘 시제는 월화月下의 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소? 좌중이 폭소했다. 달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쥐고 있던 술잔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상을 뒤엎고 저 비아냥거리는 입들을 주먹으로 다스리고 싶었으나 달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지금 화를 내면 자신을 거두어준 아버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불같은 성미를 억누른 것이다. 소인은 배움이 짧아 시를 논할 자격은 없으나 사람의 됨됨이는 출신이 아니라 그 행실에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디 귀한 분들의 말씀에 품격이 깃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달수가 떠듬거리는 말투로 그러나 또박또박 내뱉은 한마디에 좌중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무식한 줄만 알았던 도둑놈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제법 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달수의 고군 분투 속에서 김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이웃 고을의 수령이자 탐욕스러운 야심가인 조참판이 김진사의 재산을 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조참판은 겉으로는 인자한 척하지만 뒤로는 고리대금업과 수탈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자였다. 그는 김진사가 소유한 비옥한 평야와 무엇보다 조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김진사의 명망을 질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조참판이 수하들을 거느리고 김진사의 집을 방문했다. 마당에 들어서는 그의 가마는 화려하기 그지없었고 뒤따르는 하인들의 기세는 등등했다. 사랑채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찻잔을 들어올리는 조참판의 손가락에는 굵은 옷가락지가 번들거렸다. 김진사 소문은 익히 들었소. 근본 모를 놈을 양자로 들였다지. 자식이 없어 적적한 마음은 이해하나 족보를 더럽히는 짓은 우리 사족 전체의 수치가 아니겠소. 조참판은 점잖은 척하며 비수를 꽂았다. 김진사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꾸했다. 내 자식의 됨됨이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요.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야말로 양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소. 그리고 조참판, 오늘 방문한 목적이 고작 내 아들 험담이나 하려는 것은 아닐 테지요. 김진사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조참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허허 성격하고는 다름이 아니라 자네 소유의 그 뒷산 말일세. 그곳에 우리 가문의 선산을 모실까 하는데 내게 넘기는 것이 어떻겠나. 값은 섭섭지 않게 쳐줌세. 조참판이 지목한 산은 김진사 가문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자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인 계곡이 흐르는 명당이었다. 김진사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곳은 우리 가문의 혼이 깃든 곳이오. 천금을 준다 해도 팔 수 없소. 조참판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진사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것이 좋을 걸세. 요즘 세상이 흉흉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고 목숨이라네. 특히나 족보에 먹칠을 한 집안이라면 관아에서도 곱게 보지 않을 터인데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달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조참판의 목소리에서 풍기는 비릿한 살기는 자신이 뒷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어떤 왈패들보다 더 끔찍하고 교활했다. 조참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게 곧 다시 연락하리다. 조참판이 돌아간 후 김진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마당을 응시했다. 그의 어깨가 예전보다 작아 보였다. 달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저 자는 위험한 자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달수의 눈빛이 과거 도적 시절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어둠 속에서 칼을 쓰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그러나 김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달수를 만류했다. 아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법. 저런 자를 상대할 때 폭력을 쓰면 오히려 우리가 역적으로 몰릴 빌미를 주는 셈이다. 우리는 정도 쩐더로 맞서야 한다. 그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으나 그 속에 담긴 근심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달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도로 맞서라 하셨지만 상대는 법과 권력을 손에 쥔 괴물이었다. 글공부와 무예 수련만으로는 저 거대한 악을 막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달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옛 물건들을 꺼내보았다. 낡은 복면, 소리 없이 잠긴 문을 따는 쇠꼬챙이, 그리고 발소리를 죽여주는 가죽신. 버려야 마땅한 물건들이었으나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왔던 과거의 유물들이었다. 달수는 그것들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님은 정도를 걸으라 하셨지만 어둠은 어둠으로 막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만약 저자가 아버님을 헤아려 든다면 나는 기꺼이 다시 도둑이 될 것이다. 아니, 도둑보다 더한 악귀가 되어서라도 아버님을 지킬 것이다. 달수의 결심은 굳어졌고 그날 밤 그는 검술 훈련 대신 조참판의 집 주변을 정탐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것은 그가 김달수가 된 이후 처음으로 행하는 일탈이자 가문을 지키기 위한 위태로운 첫걸음이었다. 조참판의 집은 요새와도 같았다. 높은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곳곳에 사나운 사냥개들이 풀려 있었다. 하지만 달수에게 그 정도 장애물은 어린아이 장난과도 같았다.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은 그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안채로 접근했다. 그리고 사랑채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조참판이 낯선 사내들과 밀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지도 위 김진사의 집터에는 붉은 먹물로 X표가 그어져 있었던 것이다. 내일 관아에 고변서를 넣을 것이다. 김진사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이다. 증인은 이미 매수해 두었으니 꼼짝없이 당할 게야. 조참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달수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김진사 가문을 멸문지화 맨먼지과로 몰아넣으려는 치밀하고도 무서운 음모였다. 달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모함죄로 몰릴 수도 있었다. 달수는 어둠 속에서 조참판을 노려보며 다가올 파란을 예감하고 전율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평온했던 날들은 끝났고 생사를 건 투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이튿날 새벽 여명이 채 밝기도 전에 들이닥친 것은 예고된 불행이었다. 이놈들아, 문을 열어라. 어명이다 대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굉음과 함께 수십 명의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김진사의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고요하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잠옷 차림의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흩어졌고 안채의 부녀자들은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다. 달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서슬퍼런 칼을 찬 포졸들이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집기를 부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양 우리를 습격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달수의 눈이 뒤집혔다. 벽에 걸린 장검을 움켜쥐고 뛰쳐나가려는 찰나 사랑채 마루의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는 김진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폭풍 우 한가운데 선 거목처럼 흔들림 없이 관군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죄인 김정호는 오라를 받아라 내놈이 역적의 무리와 내통하여 국기를 문란케 하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관군을 이끌고 온 장교가 포승줄을 흔들며 소리쳤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역모라니 내 평생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거늘 어찌 그런 해괴망측한 누명을 씌우는가. 그러나 장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내 놈의 뒷마당 연못가 소나무 밑을 파보아라. 거기에 내 놈이 역적들과 주고받은 서찰과 자금이 묻혀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관군들이 우르르 뒷마당으로 몰려갔고
잠시 후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웬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나왔다. 상자 안에는 조작된 서찰과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급조된 함정이었으나 권력 앞에서는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세상이었다. 이래도 발뺌 할 텐가. 장교의 호통과 함께 포졸들이 김진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버님 달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장검을 뽑아들고 마루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검끝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르자 가장 먼저 달려들던 포졸 2명의 투구가 벗겨지며 나가 떨어졌다. 달수의 눈에서는 푸른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누구든 내 아버님 몸에 손을 대는 놈은 이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리겠다. 달수의 기세는 맹렬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야성이 폭발하자 훈련받은 관군들조차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달수는 김진사의 앞을 막아서며 칼을 겨누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양반집 도령이 아니라 짐승 같은 본능으로 무장한 살수사쇼였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서리빨 같은 호통이 떨어졌다. 달수야, 검을 거두어라. 김진사의 목소리였다. 달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님, 저들은 지금 아버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놈들의 목을 베어서라도 검을 거두라 하였다. 네가 지금 칼을 휘두르면 우리는 정말로 역적이 되는 것이다. 피를 보아서는 안 된다. 김진사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스스로 두 손을 내밀며 포졸들에게 다가갔다. 내 순순히 갈 터이니 집안 식솔들에게는 손대지 말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포졸들이 거칠게 김진사를 포박했다. 붉은 오라가 김진사의 하얀 소매를 파고들었다. 끌려가는 김진사는 마지막으로 달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살아라. 살아서 나를 구하라. 칼이 아닌 지혜로, 분노가 아닌 인내로. 달수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검을 떨어뜨렸다. 털썩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달수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김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달수는 땅을 치며 오열했다. 그것은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처절한 통곡이었다. 김진사가 압송된 후 가문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 재산은 국고로 환수한다는 명목하에 압류되었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텅 빈 기와 집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맴돌았다. 달수는 폐허가 된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을 굶었는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는지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참했다. 마을 사람들은 도둑놈을 양자로 들이더니 결국 사단이 났다며 손가락질했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달수는 품속에서 김진사가 평소 아끼던 옥으로 된 각근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아버님은 나를 믿고 검을 거두라 하셨다. 내가 무너지면 아버님은 영영 역적의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달수의 눈빛이 다시금 차갑게 가라앉았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다. 그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고 검은 무명옷을 꺼내 입었다.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허리춤에는 단검을, 품 안에는 문을 따는 도구들을 챙겼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김진사댁 도령 김달수가 아니었다. 전설적인 도둑, 밤의 황제라 불리던 그 시절에 달수가 돌아와 있었다. 조, 참판, 내 놈이 파놓은 함정, 내가 똑같이 갚아주마.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지옥을 보여주마. 달수는 어둠이 내리기만을 기다렸다. 이제 그에게 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법이 정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둠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할 뿐이었다. 달수는 가장 먼저 조참판의 최측근이자 이번 사건의 위증을 섰던 마름 소작 관리인 최가를 찾기로 했다. 소문에 의하면 최가는 김진사를 고변한 대가로 큰 돈을 받아 주색잡기에 빠져 있다고 했다. 밤거리는 차가웠지만 달수의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빨랐다. 저잣거리 뒷골목의 허름한 기생집,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방 안으로 달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술에 취해 벌건 얼굴로 기생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던 최가는 목덜미에 닿는 서늘한 칼날의 감촉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소리 지르면 목을 긋겠다.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낮고 쉰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최가는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달수는 그를 끌고 인적 드문 뒷산으로 올라갔다. 말해라. 조 참판이 시킨 짓이지.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달수가 칼끝으로 최가의 턱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최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을 기었다. 저는 모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요나으리, 제발 목숨만은. 달수는 가차없이 최가의 허벅지를 찌르듯이 위협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나는 잃을 것이 없는 놈이다. 내 놈 하나 죽이고 지옥 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달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살기에 최가는 오줌을 지리며 술술 불기 시작했다. 벼별체조, 참판 나으리, 댁 별체지야. 창고에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에 뇌물을 먹인 관리들, 명단과 김진사 어르신을 모함한 계획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비밀 장부, 그것이 바로 조 참판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열쇠였다. 정보를 입수한 달수는 최가를 나무에 꽁꽁 묶어두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날이 밝으면 포졸들이 널 발견할 것이다. 허나 네가 입을 잘못 놀려 조 참판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네 목을 가져가겠다. 달수는 산을 내려와 조 참판의 저택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거대한 기와집 어딘가에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조 참판의 집은 지난번보다 경비가 훨씬 삼엄해져 있었다.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고 담벼락마다 덫이 놓여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달수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난공불락의 요새일수록 빈틈은 반드시 존재하는 법.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야말로 도둑의 본업이 아니던가. 달수는 마을 어귀의 대장간으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뒷문은 허술했다. 그는 몰래 들어가 얇은 쇠줄과 갈고리 그리고 화약가루를 훔쳤다. 오늘 밤 그는 단순히 장부만 훔칠 생각이 아니었다. 조 참판의 저택을 발칵 뒤집어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달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남의 물건을 훔치던 더러운 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손은 그 어떤 선비의 붓보다 더 고귀한 일을 해낼 것이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불효자 도둑질로 효도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자시즈 집 밤 11시 1시가 되자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달빛조차 가려졌다. 도둑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밤이었다. 달수는 조 참판댁의 담벼락 아래 몸을 붙였다. 높이가 좋기 삼장약 9m는 되어 보이는 담장이었지만 달수는 호흡을 가다듬고 갈고리를 던졌다. 챙강하는 미세한 금소금이 들렸으나 바람소리에 묻혔다. 줄을 당겨 단단히 고정된 것을 확인한 달수는 원숭이처럼 날렵하게 줄을 타고 올랐다. 담장 너머를 내려다보니 마당을 지키는 사나운 경비견 2마리가 귀를 쫑긋거리며 킁킁거리고 있었다. 달수는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섞은 고깃덩어리를 휙 던졌다. 개들은 의심 없이 고기를 받아먹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컹컹거리던 소리는 잦아들고 코골며 자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십 명의 사병들의 눈을 피해 별채 지하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다. 달수는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기와를 밟는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들고 고양이처럼 이동했다. 그때였다. 아래쪽에서 순찰을 돌던 사병들이 멈춰서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일 정오에 김진사 처형이 집행된다며. 그렇다더군. 참판 나으리가 관찰사에게 손을 써서 일정을 앞당겼다지 뭔가. 후환을 없애려면 빨리 죽이는 게 상책 아니겠나. 달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일 정오라니. 시간이 없었다. 원래 예정된 날짜보다 사흘이나 앞당겨진 것이었다. 조 참판이 교활한 뱀 같은 자가 기어이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구나. 초조함에 손에 땀이 찼다. 만약 오늘 밤 실패한다면 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달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그는 지붕 위에서 별채의 위치를 확인했다. 별채는 본체와 떨어져 있었지만 입구에는 무장한 사병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저들을 제압하지 않고는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달수는 품 안에서 훔쳐온 화약가루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싸서 작은 폭죽을 만들었다. 그는 반대편 마구간 쪽을 향해 폭죽에 불을 붙여 던졌다. 피융, 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마구간 쪽에서 불꽃이 튀었다. 말들이 놀라 날뛰기 시작했고 사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불이야. 마구간에 불이 났다. 사병들이 우르르 마구간 쪽으로 달려갔다. 그 틈을 놓칠 달수가 아니었다. 그는 바람처럼 지붕에서 뛰어내려 별채 입구로 쇄도했다. 아직 남아있던 보초 한 명이 놀라 창을 겨누려 했지만 달수의 주먹이 더 빨랐다. 명치를 가격당한 보초는 억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다. 달수는 쓰러진 보초를 어둠 속에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 구멍에 쇠꼬챙이를 찔러 넣었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풍겨왔다. 달수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이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그곳에는 조참판의 추악한 진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등 뒤에는 아버지의 목숨이 달려 있었고 그의 앞에는 반드시 베어야 할 거악 쥐웍이 있었다. 지하 창고의 공기는 묵은 곰팡이 냄새와 쇠 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찔러왔다. 달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자물쇠를 비틀었다. 딸깍하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다. 육중한 괴짝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붉은 비단으로 쌓인 두툼한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달수는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다. 어둠 속이라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어내려간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김진사를 모함하기 위해 관아의 이방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부터 거짓 증언을 한 최가에게 약속한 땅 문서, 그리고 심지어 한양의 고관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 상납한 진상품의 목록까지.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조참판이라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죄악의 기록 그 자체였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달수는 장부를 품속 깊이 찔러 넣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관아로, 아니 형장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쥐새끼 한 마리가 제 발로 덫에 들어왔구나.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달수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지하 창고 입구에 조참판의 호위무사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 뒤로 조참판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마구간에 불을 지르고 시선을 끈 솜씨가 제법이다만 내 이 비밀 창고에는 쥐새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몰랐더냐. 조참판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달수가 품에 넣은 장부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내 놈 같은 천한 것이 만질 물건이 아니다. 이리 내놓고 목숨을 구걸한다면 내 특별히 사지를 찢어 죽이는 대신 곱게 목만 베어주마. 사방이 막힌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무사들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고 칼날에 반사된 불빛이 달수의 눈을 찔렀다. 하지만 달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춤의 단검을 고쳐 잡았다. 목숨을 구걸하라고 미안하지만 내 목숨은 이미 우리 아버님께 드렸다. 내 놈들에게 줄 것은 이 칼날뿐이다. 달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장 가까이 있던 무사에게 달려들었다. 정면 승부가 아닌 기습이었다. 달수의 단검이 무사의 손목을 치자 무사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달수는 그 떨어진 장검을 발로 차서 낚아채고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 춤을 추듯 휘둘렀다. 좁은 공간은 수적으로 우세한 그들에게 오히려 불리했다. 긴 창과 칼이 서로 부딪히며 엉켰고 달수는 그 틈을 타 다람쥐처럼 날렵하게 그들의 품을 파고들었다. 잡아라. 저놈을 놓치면 너희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조참판이 꽥 소리를 질렀다. 달수는 쏟아지는 칼날을 피해 몸을 날렸으나 왼쪽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고 말았다. 뜨거운 피가 솟구쳤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는 횃불을 든 무사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불을 끄고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입구 쪽으로 쇄도했다. 혼란에 빠진 무사들이 허공에 칼질을 해대는 사이 달수는 간신히 지하 창고를 빠져나와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등 뒤에서 조참판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달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동이 트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날이 밝자 읍내의 형장에는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덕막 높던 김진사가 영모죄로 처형당한다는 소식에 온 고을 백성들이 통곡하며 모여든 것이다. 형장 중앙에는 김진사가 흰 소복을 입은 채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다. 그 앞에는 붉은 옷을 입은 망나니가 춤을 추며 칼에 물을 뿜고 있었고
상석에는 관찰사와 조참판이 나란히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참판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부채질을 해댔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서 형을 집행하시지요. 조참판이 관찰사를 재촉했다. 관찰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산통 점괘가 든 통에서 참잔 자가 적힌 패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죄인 김정호의 목을 베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망나니가 기합 소리와 함께 시퍼런 칼을 높이 쳐들었다. 백성들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질끈 감았다. 멈추시오. 그 칼을 멈추시오.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형장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형장 입구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 한 필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말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달수가 엎드릴 듯 매달려 있었다. 그는 형장 울타리를 그대로 뛰어넘어 망나니 앞을 가로막았다. 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서자 달수는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옷은 피로 젖어 붉게 물들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놈이 감히 신성한 형장에 난입하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조참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수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달수는 품속에서 피에 젖은 장부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관찰사 영감소인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김진사 대감은 역적이 아닙니다. 진짜 역적은 나라의 녹을 먹으며 백성을 수탈하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저조 참판입니다. 달수의 외침에 형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웅성거렸고 조 참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저 미친놈이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저 장부는 가짜다. 어서 저놈의 입을 찢어라. 조 참판이 악을 썼다. 포졸들이 달수를 덮치려 하자 달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망나니의 칼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누구든 다가오면 베겠다. 나는 오늘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다. 달수는 김진사의 앞을 막아서며 사자처럼 포효했다. 김진사는 흐릿한 눈으로 달수를 올려다보았다. 달수야, 어찌 돌아왔느냐? 도망가라 하지 않았느냐?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달수는 피 묻은 얼굴로 씩 웃어 보였다. 아버님, 도둑놈이 훔칠 게 없어서 도망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버님의 목숨을 훔쳐서라도 달아날 작정입니다. 그 말에 김진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조참판의 사병들이 형장으로 난입했다. 이제 상황은 달수와 사병들 간의 난전으로 변했다. 십수명의 칼날이 달수를 향해 쇄도했다. 달수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어깨에 상처가 불타는 듯 아팠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잊게 했다. 캉챙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달수는 화려한 검술 대신 살기 위해 익혔던 처절한 싸움 방식을 택했다. 흙을 뿌려 시야를 가리고 상대의 급소를 노려찌르고 칼등으로 정강이를 후려쳤다. 한 명, 두 명 사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누군가가 달수 만세, 김진사 만세를 외치자 하나둘씩 동조하여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민심은 이미 달수의 편이었다. 관찰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다가 달수가 던져놓은 장부를 주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친 관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에는 조 참판이 자신에게 바치려 했던 뇌물의 목록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장부가 중앙조정으로 올라간다면 자신의 목도 온전치 못할 터였다. 관찰사는 재빨리 샘을했다. 조 참판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것이 이득이었다. 게다가 민심이 이토록 들끓고 있으니 명분도 충분했다. 모두 멈춰라. 관찰사의 호령에 싸움이 멈췄다. 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칼을 지팡이 삼아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관찰사는 단상에서 내려와 장부를 조 참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네, 이놈, 이것이 무엇이냐? 내 놈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거늘 감히 국법을 능멸하고 나를 속이려 들었느냐? 상황이 급반전되자 조 참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영감, 그것은 모함입니다. 저놈이 꾸며낸 닥쳐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조 참판을 포박하라. 그리고 김진사의 포승을 풀어주어라. 관찰사의 명령은 추상 같았다. 포졸들은 머뭇거리다 조 참판에게 달려들어 오라를 지웠다. 방금 전까지 김진사를 묻고 있던 바로 그 붉은 오라였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뒤에는 영의정 대감이 계신다. 조 참판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성난 백성들이 던진 돌멩이와 오물 세례를 받으며 비참하게 끌려갔다. 형장은 순식간에 환호의 도가니로 변했다. 와, 김진사님이 풀려나셨다. 천벌을 받은 게야. 조 참판 놈이 드디어 망했다. 달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칼을 툭 떨어뜨리고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달수야. 김진사가 포승이 풀리자마자 달려와 달수를 끌어안았다. 흑투성이가 된 아들을 품에 안은 김진사의 흰 옷이 달수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아. 내 목숨이 뭐라고 내 목숨을 거느냐. 김진사는 달수의 얼굴에 묻은 피를 소매로 닦아주며 오열했다. 달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들어왔다. 아버님, 약속 지켰습니다. 저 이제 진짜 아들 맞습니까? 달수의 쉰 목소리에 김진사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그럼 그렇고 말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내 아들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천한 도둑놈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경외심과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달수는 김진사의 품에서 안도감에 젖어 정신을 잃었다. 마치 깊고 긴 잠을 자지 못한 아이처럼 아버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비로소 평온을 찾은 것이다. 하늘에서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 피로 얼룩진 형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악이 물러가고 정의가 바로 섰음을 알리는 서광래광 과도 같았다. 관찰사는 헛기침을 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주인공은 단상 위의 권력자가 아닌 흙바닥에 엉겨붙은 두 부자였다. 피보다 진한 의리 출신을 뛰어넘은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법도와 신분이라는 낡은 굴레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 참판이 끌려가며 남긴 도끼, 어린 저주, 그리고 그가 믿고 있던 중앙 권력의 뒷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달수가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으나 그 상처가 아물고 가문이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까지는 아직 마지막 매듭이 필요했다. 쓰러진 달수를 업고 일어선 김진사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인자한 시골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 아들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가장 짜정으로서의 서늘한 분노와 결의가 그의 등 뒤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코끝을 맴도는 쌉싸름한 탕약 냄새와 함께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달수에 감긴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온몸을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고통은 이제 둔탁한 욱신거림으로 바뀌어 있었고 의식은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듯 서서히 명료해졌다. 달수가 힘겹게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천장에 익숙한 석갈의 무늬 그리고 자신의 머리맡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김진사의 하얀 쪽진 머리였다. 천하의 만석군 김진사가 하인들을 다 물리치고 직접 피투성이가 된 양자의 병수발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달수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메마른 손을 들어 김진사의 거친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 미세한 인기척에 김진사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달수야, 정신이 드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평소에 점잖은 채통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달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김진사의 눈가는 진물을 대로 짓물러 있었다. 달수는 갈라진 입술을 떼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버님, 불효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진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달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생환의 기쁨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었다. 달수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데에는 꼬박 한 달이 걸렸다. 그 한 달 동안 김진사의 집안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달수를 보면 수군대며 피하던 하인들이 이제는 그를 작은 나으리라 부르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달수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서면 지나가던 소작농들이 달려와 허리 굽혀 인사하고 안악들은 귀한 달걀이나 씨암탉을
몰래 담장 너머로 넣어두고 가곤 했다. 천출이면 어떠냐? 그 배짱과 효심은 정승판서감이다. 마을 사랑방에서는 달수의 무용담이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조참판의 몰락은 달수의 명성을 더욱 드높여 주었다. 달수가 훔쳐온 장부가 한양 사원부로 넘어가면서 조참판은 삭탈관직 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가 불법으로 수탈했던 토지들은 다시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다. 권선징악 휜산 정먹, 사필귀정, 십익괴정.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가 살아있음을 달수를 통해 확인하며 환호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완쾌한 달수는 김진사와 함께 사랑채 마루에 마주 앉았다. 찻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향긋한 국화차가 놓여 있었다. 김진사는 달수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달수야, 이제 몸도 성해졌으니 내게 맡길 일이 있다. 달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든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마당을 쓸라시면 쓸 것이고 장작을 패라시면 팰 것입니다. 김진사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자빌이 아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집안의 곳간 열쇠를 맡아라. 그리고 소작인들을 관리하고 가문의 대소사를 네가 직접 처리하도록 해라. 그것은 실질적인 가문의 계승선언이었다. 달수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버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글도 짧고 셈도 느립니다. 하물며 족보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놈이 어찌 감히 글은 배우면 되고 셈은 익히면 된다. 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진사는 단호했다. 너는 조참판의 그 견고한 성벽을 뚫고 내 목숨을 구했다. 그것은 단순히 무예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애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핏줄이 이어진 자식보다 내 마음을 닮은 네가 이 가문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부디 거절하지 말거라. 김진사의 진심 어린 부탁에 달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의 뜻 뼈에 새겨 받들겠습니다. 비록 출신은 천하고 배움은 부족하나 아버님의 덕을 본받아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날부터 달수는 붓을 잡고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둑질을 위해 익혔던 눈썰미는 이제 흉년과 풍년을 가늠하고 소작인들의 형편을 살피는 해안으로 쓰였다. 그는 깐깐한 주인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넉넉한 품을 가진 주인이 되어갔다. 세월은 유수료쇠와 같이 흘러 10수년이 지났다. 달수는 이제 어엿한 중년의 가장이 되었고 슬하의 토끼 같은 자식들도 두었다. 그의 얼굴에서 과거의 거친 도끼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륜과 인자함이 자리 잡았다. 김진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뒷방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어느 겨울밤 한방 눈이 소복이 쌓이는 밤이었다. 김진사는 달수를 조용히 불렀다. 기력이 쇠하여 누워있는 김진사의 손을 달수는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달수야, 밖에 눈이 오느냐? 예, 아버님. 탐스럽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님과 제가 처음 만난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달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진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네가 내 국밥을 훔쳐먹지 않았더냐? 내 평생 가장 잘한 장사가 바로 그 국밥 한 그릇이었다. 쌀 한 줌으로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 말이다.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아버님 덕분에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 목숨은 아버님의 것입니다. 달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김진사의 손등을 적셨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달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내 영혼을 이은 진정한 아들이다. 부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굽어 살피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다오. 김진사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잡고 있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다. 방 안의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고요해졌다. 달수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두 부자가 나누었던 마지막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진사의 장례는 7일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인근 고을은 물론 먼 지방에서까지 조문객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만석군 김진사를 추모하러 왔지만 동시에 그의 뒤를 이은
2인 1엔 김달수를 보기 위해 온 것이기도 했다. 달수는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며 찾아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절을 했다. 그 모습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명문과 종손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분을 누가 도둑 출신이라 하겠는가. 하늘이 내린 효자여 대인이다. 달수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가문의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울 삼아 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주는 덕을 베풀었다. 김진사 댁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김진사 댁에 가면 굶어 죽는 귀신도 배부르게 먹고 간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다시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달수는 뒷산에 모셔진 김진사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김진사가 생전에 좋아하던 국밥 한 그릇과 탁주 한 사발이 놓여 있었다. 달수는 묘비에 기대어 앉아 저 멀리 펼쳐진 황금빛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님 보이십니까? 아버님이 지키고자 했던 땅, 그리고 아버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리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달수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김진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듯했다.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대낮에 푸른 하늘에 희미하게 낫달이 걸려 있었다. 자신의 이름과 같은 달, 어둠 속에서만 빛나던 그 달이 이제는 해와 함께 어우러져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달수는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두라고 일렀다. 혹여나 배고픈 나그네가 지나가다 들를지 모르니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지 말고 국밥을 넉넉히 끓여두거라. 하인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으리, 요즘 같은 세상에 도둑이라도 들면 어찌합니까? 달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도둑이 들면 어떻느냐? 그 또한 배가 고파 들어온 내 식구가 아니겠느냐? 밥을 먹여보내면 그만이다. 언젠가 그 도둑이 또 다른 인연이 되어 돌아올지 누가 알겠느냐? 달수의 눈은 깊고 따뜻했다. 먼 옛날 눈보라치던 밤, 자신에게 국밥을 내어주던 그 노인의 눈빛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김진사와 달수가 심어놓은 인의 련리의 씨앗은 세대를 넘어 오래도록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왔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요, 신분보다 고귀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품성이라는 교훈을 남긴 채